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임지호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아카데미에서 저는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과 서울대학교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신 성적과 관련된 내용,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 면접과 관련된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최초 합격했고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수시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동의대학교 한의학과에 합격해 총 5개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신 성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1.08, 1학년 2학기 1.0, 2학년 1학기 1.0, 2학년 2학기 1.0, 3학년 1학기 1.0으로 최종 내신 성적 1.02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2단이었던 기술과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수시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거나 적은 비율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내신 성적은 학생의 학업 능력과 성실함, 직접 탐구력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에서 내신 성적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4학년도 입시 이후로는 자기소개서, 독서기록, 외부 봉사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과 생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 지원대학 결정 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에서 아쉬운 성적을 받았거나 현재 자신의 내신 등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남은 학기에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시를 목표로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현역에게는 수시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정량적인 수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 인원,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과목의 등급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기술과정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점수가 97점, 표준편차가 6.4였습니다. 높은 원점수와 낮은 표준편차를 고려했을 때 2등급을 받았지만 평가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신 성적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입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주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수강 인원,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등을 모두 고려해 자신의 내신 성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흔히 내신 성적이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결정한다고 하고 생활기록부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전형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입시에서 생활기록부는 내신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와 독서 기록 항목이 배제된 만큼 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저는 저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기 위해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국제법 과목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국제법 과목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는 국제적인 기한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해결 방안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은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패널 토론을 했던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기아 문제의 현황, 기아의 원인이 되는 국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등을 확장하여 탐구했던 활동입니다.
국제법 과목을 선택하고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3학년 1학기에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목에는 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과 난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언어적인 문제가 난민들에게 가장 큰 부적용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며 노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국제법 수강과 연계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 이후 저는 교내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 요소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 공백에 대해서 조사하는 활동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장학금 수여와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 장학재단의 문의 후 장학금 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교수님께서 이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내 다문화 학생의 부적응이라는 문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실천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저의 관심 분야와 주체성을 모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진로, 자율, 교활이, 교과 세특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생기부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3학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1학년, 2학년 시기부터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와 사회정의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사회복지로 관심의 범위를 좁힌 것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좁혀나가면서도 심층적으로 탐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어떤 활동을 할지, 자율, 진로, 동아리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를 학기별, 학년별로 미리 고민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학기나 이전 학년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 더 확장할 수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교과세특 등 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년 간 연계, 과목 간 연계, 심층적 탐구, 고민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활동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3학년 진로활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활동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사회정의론, 절차적 정의론, 분배적 정의론 등에 대해 학습한 것과 연계하여 1학년 진로활동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책 내용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3학년 진로활동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라는 책을 추가로 읽은 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하나의 윤리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폭발하는 연료탱크 사례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료탱크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피해를 배상해주는 비용이 더 적어서 연료탱크를 교체하지 않은 것을 공리주의 관점에 입각한 대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까지도 모두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연료탱크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극대화 이론으로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지 공리주의 이론으로서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 질문 중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독서활동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활동했던 것을 중심으로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학년에 걸쳐 독서 활동을 하고 관련된 고민을 확장한 것은 면접 준비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3학년 자율활동에 기록된 스쿨러너 컨퍼런스 활동이 있습니다. 3학년 생활과윤리 교과목에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를 읽고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와 관련해 소외와 외로움에 대한 실존적인 자각을 중심으로 인문학적 견지에서 사회 현상을 해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학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참여해 각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활용 실태와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공강복지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쿨 연합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라는 의제로 조원들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평생교육기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범죄 예방 항변 설계, 감염 예방 항변 설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강적인 복지 차원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1학년, 2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내용에서 더 관심이 있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찾아 3학년 때 탐구를 추가로 진행하거나 사회복지와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유엔이나 자치법정, 프로젝트 봉사활동, 설문조사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학년 때 학생 주도로 진행되는 모의유엔에 사무총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활동하며 운영진, 대사 모집부터 행사 계획, 진행 등을 모두 원활히 관리 및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학년 사회과제연구 교과목에서는 본교 학생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사람들의 인식 차이에서 시작되어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들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정책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세대, 성별, 계층 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와 관련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학년 간 연계, 과목 간 연계에 신경 써서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임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무리해서 연계를 지으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이 활동을 계획하거나 리더 역할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등 주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교과 내용을 깊게 탐구한 것 그 자체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모든 과목에서 진로와의 연관성을 찾아 관련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면접 당시에 받았던 실제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질문을 받았고 2번 질문, 5번 질문과 관련된 꼬리 질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면접 대비와 관련해서는 먼저 생기부를 여러 번 읽어보고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정 활동을 하게 된 계기, 활동 내용, 배운 점 등을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이 면접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대답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미리 예상해보고 답변을 만들어 본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 내용 중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거나 용어, 현상, 이론 등에 대한 답변이 막힌다면 꼭 다시 확인하고 공부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참여하는 등 면접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동기, 가장 인상 깊었던 책, 가장 인상 깊었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탐구활동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대비를 하고 자신의 생기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용을 추가해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